책을 통해 정치인의 삶과 발자취를 이야기하는 시간, 오유경의 인생책방. 오늘 함께할 주인공은요.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할 말은 하고 할 일을 하는 소신파 의원입니다. 대한민국의 진보를 위해 앞장서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와. 정치인 아닌가요? 근데 약간 걱정이 있어요. 아까 소개하실 때 뭐 할 말은 하고 할 일은 한다 이러니까 사람이 되게 딱딱해 보이잖아요. 아니 그 정치인으로서 네. 소신파라는 이야기를 언론을 통해서 이렇게 그냥 본인을 수식하는 말로 갖고 계신 의원이 솔직히 몇 분이나 계십니까? 대단히. 좋게 얘기해 줘서 감사한데 사실은 네. 이제 저는 웃음도 많고 헛점도 많은 네, 그런 사람이라서요. 네. 막 이렇게 뭐 바늘도 안 들어갈 것 같은 그런 이미지보다는 네. 제 원래 있는 대로 뭐 사실 말도 많고 이렇게 좀 웃음도 많고 저하고 별명이 같을 수도 있겠네요. 제가 별명이 현무암이거든요. 현무암이 무슨 뜻이에요? 빈틈이 많아가지고 구멍이 뻥뻥뻥뻥 뚫려 있어서 제가 현무암이라고 안 그래 보이잖아요. 배곡 같은 현무암이시군요. 이런 엄청난 칭찬을 해주시니까 오늘 예. 방송 엄청 잘 풀릴 것 정말 같아요. 할 일은 하시고 할 말은 하시는 그런 소신 있는 의원이시네요. 그런 면에서는 맞습니다. 네. 전 약간의 거짓이 좀 황평론가는 너무 항상 솔직한 평론을 저렇게 하세요. 바늘이 안 들어갈 것 같은 사람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의원님 저희가 보통 첫 질문을 업무를 안 여쭤보지만 사실 박용진의 관심사가 너무 궁금하기 때문에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제 네. 국정감사 끝나고 법안 심사 시간인데 지금은 뭘 주력해서 보실까? 그게 궁금해요. 오래된 반칙, 잘못된 특혜, 그리고 모두가 알면서도 방치하고 있는 불법. 대한민국에 그런 게 있어요. 삼성생명법이라고 제가 이름 붙인 법인데요. 네. 삼성생명이 법이 정하고 있는 것 이상으로 네. 삼성전자 주식을 과다하게 가지고 있거든요. 다 알아요. 이제 제가 그걸 6년째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너도 알고 나도 알고 금융위원회도 알고 네. 검사도 알고 이재용 회장도 알고 네. 그런데 이 오래된 특혜와 반칙과 불법을 그대로 그냥 방치하고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네네. 그래서 이것을 바로잡기 위한 법을 만들려고 하고요. 그게 삼성생명법이고요. 네. 뭐 6년 동안 얘기를 하는데도 뭐 정부 장관들, 문재인 정부 때는 제 여당이잖아요. 네. 여당일 때도 뭐 들은 척도 안 하고요.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이 불법 상황을 해소하려고 하는 노력도 안 했기 때문에 국회가 이제 그 역할을 해야죠. 대한민국 국회가 민심을 받들어서 제대로 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보려고 합니다. 모두에게 이익을. 네, 그러나 한 네. 사람은 불만을. 네. 그러나 법의 공정함이 실현되는 우리 시장 질서를 네.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래된 반칙. 네. 이게 구습, 악습. 네. 악습은 고쳐나가야죠. 네. 네. 그렇게 되길 바라요. 네, 돈 있고 네. 힘 있고 빽 있는 사람들에게만 고개 숙이는 그런 사회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네, 네. 할 말을 다 하실 때 우리 동료 의원님들의 반응은 어떠실지 좀 궁금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불편해하는 분들도 있죠. 그쵸. 특히나 유치원 3법 할 때 저도 되게 미안했어요. 왜냐하면 유치원 원장님들이 사립 유치원 원장님들이 각 지역구 선거구에서 엄청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데 네. 김 의원 제대로 이거 하나 못 해줘? 네. 박용진만 뭐 이렇게 설치고 그러는데 그거 하나 못 막아? 이러면 네. 같은 동료 의원들이 힘들죠. 제가 그렇게 표현했어요. 욕과 비판과 힘든 일은 우리 의원님들이 다 감내하고 광 파는 건 박용진만 파는구나.
되게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그랬는데 불편해하기 힘들어하는 의원들도 계시는데요. 더 많은 의원님들이 격려해주고 같이 해주고 그러셨어요. 예. 어려운 고비고비 때마다 잘 해왔던 것 같아요. 네. 우리 박용진 의원님의 인생책이 너무 궁금한데, 이 책을 우리가 하고야 맙니다. 설마 이 책을 고르는 분이 있을까 한 게 무려 장작 10권에 달하는 책이어서 이러실 줄은 몰랐어요, 의원님. 바로 대하 역사 소설이라고 해야 됩니까? 초한지를 인생책으로 꼽아 주셨습니다. 예. 천하패권을 둘러싼 두 영웅의 이야기. 초한지 맞죠? 예, 중국의 진나라 말기에 네. 이 두 사람의 영웅이 나타납니다. 네. 한 사람은 유방, 한 사람은 항우죠. 네. 이 두 사람이 운명적으로 격돌하는 그 와중에 어떻게 이 정치와 또 생존이라는 것이 맞물리는지 또 리더십에 관련된 이 에피소드도 네, 정말 네. 많이 우리가 예. 찾아볼 수 있는 그런 고전인데요. 네. 사실 이 초한지는 원전이 존재하는 작품은 아닙니다. 이 종산거사라는 분이 원래 서한연희라고 책을 썼는데 그걸 우리말로 이제 번역해서 초한지라고 한 것인데요. 사실 초한지는 번역본이 여럿 있는데요. 네. 그 중에서도 오늘은 이문열 작가가 번역하고 또 본인의 의견을 덧붙인 그 네. 초한지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눌 예정입니다. 네. 의원님 그럼 이 초한지를 다 읽으셨단 말씀이세요? 예. 어릴 때 소년, 소녀용 네. 그 초한지를 한 권짜리를 읽은 적이 있어요. 예. 그리고는 스토리는 아는데 네. 이 웅장한 스토리 전체에 의미를 담고 색깔을 입히고 사람들에게 그 역사에 등장한 인물들에게 막 생명력을 불어넣었던 네네. 이문열의 초한지는 완전 또 다른 그렇군요. 거였죠. 전 상당히 감명 깊게 읽었고 네. 이문열 선생님을 제가 찾아간 적이 있어요. 대통령 선거 나가려고 마음 먹고 한 대통령 선거 출마한다고 선언하기 1년 전쯤에 네. 찾아가서 만난 적이 있어요. 대통령 선거 나갔는데 소설가를 찾아가는 분이 계십니까? 그분이 되게 좋은 소설을 많이 쓰시고 네. 우리 제 세대가 커오는데 상당히 많은 자양분을 줬는데 네. 정치적으로 약간 이렇게 우파 예. 이런 쪽으로 그러니까 이른바 보수 정당에 가서 혁신위원도 역할도 하시고 이랬거든요. 맞아요. 예, 기억나요. 그러고 약간의 어떤 충돌도 있었어요.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이른바 일부 진보적인 분들이 이문열 선생님의 이 책을 다 장례식을 하고 화장을 해버리는.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저는 네네. 이문열이라고 하는 소설가하고 나하고 생각이 다르지만 그걸 존중하면 되는 거고 그에게 돌아올 수 없는 어떤 모욕을 그렇게 안기면 안 된다고 생각을 네네. 해서 그 일이 벌어진 게 아마 2002년인가 그랬는데 제가 언젠가는 이분을 한번 찾아가서 내가 한 건 아니지만 예. 혹시 상처를 받으셨으면 상처 받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더라고요. 그 생각을 하고 나서 한 20년 지나고 찾아간 거죠. 너무 희한하게 생각하시더라고요. 어떻게 나를 찾아올 생각을 했냐. 그래서 네네. 그 얘기를 했더니 이분이 너무 진짜 고마워하더라고요. 감동받으셨네요. 네, 고마워하시고 되게 많은 얘기를 나눴던 기억이 있고요. 그때 가서 제가 이 초한지와 삼국지를 네. 읽으면서 참 많은 걸 고민하고 생각을 가다듬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거 역시 되게 고마워하시더니 책 이만큼 새로 이제 그 개정판들 예. 싹 모아가지고 이문열 전집 이렇게 새로 나왔어요. 그거 사인 딱 해가지고 책을 이만큼 주시더라고요. 이야. 진짜 그래서 멋있다. 되게 고맙게 잘 받아왔습니다. 그러셨군요. 일부에서는 아마 박용진이 진보정당 출신의 민주당인데 네네. 왜 그런 극우 인사를 만나냐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네네. 저는 사람을 만나는 일에 있어서는 당연히. 그런 가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그 질문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질문이 잘못됐죠. 네. 근데 의원님 그러면 초한지가 인생책이 된 이유는 그 안에 펼쳐진 그 이야기에 뭔가를 얻으셨길래 인생책이 되셨나요? 어느 한 장면에서는 아니었어요. 네. 그런데 시대가 어지러울 때 그 시대가 부른 거 아니겠어요? 그 사람들을. 그리고 그 사람들이 시대에 마치 주어진 것을 그냥 누가 맡긴 걸 찾아가듯이 네. 그런 게 아니라 정말 고군분투하고 각고의 노력 끝에 어떤 한 단계 한 단계 일어나가는 거고요. 네. 근데 그 과정에서 제가
정치를 하거나 사회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가져야 하는 어떤 지혜, 각오, 사례 이런 것들을 전해주는 되게 훌륭한 책이었습니다. 네. 아, 그렇군요. 아, 우리 박용진 의원님과 함께 진짜 이게 어떻게 보면 진나라 이후에 다시 한번 천하의 패권을 두고 다툰 두 명의 영웅이라고 할 수 있죠. 항우와 유방의 이야기가 담긴 그 불꽃 튀기는 대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의 라이벌 항우 대 유방. 따단. 자, 첫 번째 금수저 대 흑수저. 그냥 이미지로 봐서는 항우가 흑수저일 것 같은데. 아, 그래요? 항우가 금수저고 유방이 흑수저죠. 예. 그 항우는 초나라의 유명한 무장 집안 예. 출신인데 힘이 정말 셌고 또 뭐 무예도 출중해서 이른바 역발산 기계세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게 항우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그 산을 뽑을 힘과 또 기계가 뭐 세상을 뒤엎을만 하다. 그만큼 이 항우가 주목받는 인물이었고요. 네. 태어날 때부터 이미 금수저 집안이라고 할 수가 있고 반면에 유방은 그냥 평범한 집안이었어요. 그리고 그 기록들을 봐도 이 사람은 술과 또 여색을 너무 좋아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또 술집에 가서도 제대로 값을 치르고 마시는 것도 아니고 외상으로 그렇게 마셨다라는 그래요? 기록도 예. 있습니다. 하지만 또 희한한 건 이 유방 주변에는 그렇게 사람이 끊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늘 그 유방 곁에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그것은 이 유방이 가진 어떤 특유의 인품 덕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옛날 영웅들은 좀 그랬던 게 있는 것 같아요. 여색을 즐기고 술을 마시고 막 호방하고. 근데 이런 거 보면서 괜히 이런 거 따라해야 자기가 정치적으로 굉장히 성장할 수 있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건 아니에요. 의원님 그래서 뭐 술 마시고 이런 합니다. 지금 이건 따라하면 안 되죠. 해보세요.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이렇게 보면 항우, 금수저 굉장히 부러워요. 근데 유방은 그 인싸 재질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요즘으로 보면. 요즘 대화로 네. 하면 인싸. 저는 이것도 부러워요. 왜냐면 유방 가만히 있어도 사람들이 모인다 그러니까 인기가 막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 우리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항우, 유방 누가 더 부러워요? 국회의원들도요, 대충 네. 자기들이 분류를 비슷하게 해요. 범생이과하고 건달과. 아, 그래요? 스스로 나누거든요. 예, 예. 저는 범생이과는 아니에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제 건달과죠. 건달과예요? 근데 둘 중에 누가 더 부럽냐? 네. 역시 많이 가지고 있는 항우보다는 그냥 한미한 출신의 비천한 어떤 상황이지만 뭔가 사람들 끌어들이는 매력이 있는 그거 하나로 이렇게 할 수 있는 유방이 더 뭔가 마음이 가죠. 부럽진 않은데 매력 있어요. 그나마. 비천한 뭐 이런 네. 조건이 부러운 건 아닌데 그런 말씀하신 그런 매력, 예. 사람들 뭔가가 있는 매력, 그건 되게 중요한 정치인의 자산이죠. 그렇군요. 사실 난세에 큰 인물이 난다고 이렇게 유방과 항우가 나타날 수 있었던 것도 그 당시 진나라의 그런 어지러운 상황과 가혹한 폭정 때문 아니었겠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진시황이라고 하는 우리가 아는 아주 네. 유명한 인물이 있잖아요. 중국을 최초로 통일한 네네. 그 황제. 네. 그런데 그 황제가 순행 중에 갑자기 세상을 떠납니다. 그렇죠. 그리고 호해가 그 뒤를 잇게 되는데 네. 문제는 이 호해라는 그 후대 왕이 그렇게 뛰어난 인물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리고 온갖 간신들이 들끓기 시작하면서 네. 진나라가 정치적으로 매우 혼란한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아니 왕후장상의 씨가 따로 있냐라고 네. 하면서 반란을 일으키고 네. 그러한 그 혼란한 상황 가운데 예. 이제 항우와 유방도 등장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네. 이때 그 유방하고 한우는 그때 나라도 많았지만 둘 다 명분이 초나라 재건을 그렇죠. 걸었더라고요. 예, 둘 다 초나라 사람이고요. 예. 정확하게 지리적으로 어떤지 모르겠는데 뭐 책에 소개되기로는 그렇게 먼 마을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살았던 데가 나이 차이는 꽤 되죠. 저는 사실은 처음에는 둘이 비슷한 나이인 줄 알았는데 이제 저 이문열의 그 초안지를 보면서 네. 아, 둘의 나이 차가 상당히 있구나. 그러니까 보면 누가 위에요? 그 항우는 한 20대
25, 6살. 예. 그리고 유방은 40을 넘어선 그런 그렇게 나이 차이가 많이 났어요. 예. 허 선생님이 소개하신 것처럼 이제 어떤 귀족 출신의 항우는 이른바 진나라 타도, 초나라 재건이라고 하는 정치적 명분을 명확하게 하고 사람들을 모으고 네. 자신의 무예와 기세를 가지고 이제 앞장서서 네네. 싸워 나가는데 뭐 강동의 자제들이여 나와 함께 뭐 예. 다시 나라를 세우자 이러면서 이제 아버지가 워낙 충신이고 아버지도 뭐 그렇고 대단한 삼촌도 그렇고 그 집안이 다 장군이었으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예. 예. 그런데 진나라가 마지막까지 힘들어했던 게 초나라를 진압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저항 정신과 이런 걸 다 고스란히 받아서 이제 하니까 모두가 다 초나라의 민심은 싹 다, 초나라 지역의 민심은 싹 다 이제 항우한테 쏠리는데 네. 유방은 자기가 무슨 조그만한 뭐 그 공무원 같은 걸 했는데 장성 쌓는데 사람 동원하라고 했더니 사람 데려가다 다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이거 어떡하지? 어차피 가도 죽을 것 같고 워낙 법이 세니까 예. 어떡하지 하고 막 속으로는 걱정하고 있는데 네. 너무 태연해 보이니까 네. 사람들이 물어본 거예요. 예. 어쩌려고 이러고 있냐? 그랬더니 데려한다는 소리가 니네도 빨리 도망가라. 그럼 넌 어쩌려고? 네. 나도 같이 도망가야지. 어. 이러면서 그냥 자기가 죄를 뒤집어 쓰고 네. 처벌받을 것 같으니까 예. 산으로 도망가 있다가 나중에 다시 슬슬 내려와 보니까 뭐 세상이 어지러워. 네. 그러니까 자기를 사람들이 이렇게 그때 용기를 보여줬으니까 뭐 좀 뭐 하나 맡아달라고. 그러니까 나는 그런 자리에 어울리지 않는데. 이러면서 얼렁뚱땅 이제 얼렁뚱땅 한 거예요. 두목이 된 거죠. 네. 예. 그러다가 또 이렇게 사람들이 나서서 뭘 해달라고 그러니까는 하다가 이렇게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쭉 가게 되는 건데 항우는 초반부터 딱 대의명분. 명분이 있고. 예. 근데 유방은 다르게 거병을 하고 다르게 세상을 도모하기 시작한 것도 눈여겨볼 만한 스타트예요. 근데 의원님은 그럼 정치에 언제 눈뜨게 되신 거예요? 보통들 정치 입문 이러면 네. 포스터 붙이고 처음으로 네. 이제 출마한 거를 시작을 하니까 그런 걸로 치면 제가 만 28살일 때 국회의원 선거를 나간 거죠. 아, 28에 국회의원 네, 나가서 예. 너무 어리시다. 그때 저는 되는 줄 알았어요. 워낙 뭐 반응이 좋아서 우와. 다 지가 되는 줄 알고 끝까지 간다는 거 아니에요? 7명의 후보 중에 제일 젊고 제일 당도 작고 뭐 당 만든 지 2달밖에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저한테 13.3% 만 표 가까운 표를 딱 주민들이 주시더라고요. 그 당선은 어렵지만 도전을 계속 해볼 만한 용기. 그렇죠. 천리길을 가는 노잣돈을 딱 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계속해서 제가 용기를 내고 할 수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런데 정치를 해보자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뭔가 눈을 뜬 거? 네. 그거는 막 고등학교 때인 것 같아요. 아마 그치, 1학년 그치. 때는 87 유월항쟁이 있었고 사회적인 어떤 문제에 막 아주 예민해져 있었고 고등학교 3학년 때는 이제 담임 선생님이 전교조 결성, 네. 89년이거든요. 전교조 결성 문제로 감옥에 가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러니까는 이제 이 문제를 놓고 막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그 사회적으로 본 건 데모하는 것밖에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고등학생이 친구들 모으고 막 이렇게 온갖 계획을 짜가지고 교내 시위를 벌리고 그것도 한 번만 한 게 아니라 2번, 3번 막 이렇게 해서 한마터면 고등학교 때부터 퇴학당할 뻔했는데 진짜. 네. 와. 고등학교 때 깨어 있으셨네. 네. 엄청. 그거를 이제 친구들끼리 이제 나댄다고 그러죠. 왜 이렇게 나서냐 이럴 수 있는데 재미있는 건 친구들도 지금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뭐 동문회 이런 데 가면 네네. 너는 국회의원 할 줄 알았어. 아, 떡잎부터 달랐어. 그 실제로 영화배우 임원희 씨하고 동창이라고 들었거든요. 아, 예. 근데 학내 시위하는 거 보고 아 얘는 진짜 정치하겠다, 정치할 애인 줄 알았다. 예, 이렇게 생각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임원희 씨 증언에 따르면 고등학생 때부터 사기캐였다고 하던데. 사기캐? 네, 어떤 학생이었나요? 제가 대학교를 가서 학생운동을 이제 하니까 하셨겠네요. 친구들끼리 모여서 그랬대요. 네네. 야, 용진이가 데모한데 걔가 그거 해야지 뭐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박용진이 이번에 총학생회장이 됐대. 걔가 해야지. 걔가 해야지 뭐. 그리고 누가 걔 잡혀갔대. 그 새끼 그럴 줄 알았어. 이러고 있잖아요. 그 새끼라고 하면 이상하구나. 걔 그럴 줄 알았어. 뭐 이런 분위기. 네네네. 그리고 세상에. 용진이가 이번에 출마했대. 생각보다 해야지. 빨리 가네. 오. 다 자기들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고등학교 때부터 보여주신 게 있으니까. 네, 그래서
아, 그런가? 내가 나를 그렇게 봤나? 뭐 이제 그런 나름 생각을- 고민 엄청 하고 한 건데. 그럼요. 남들은 당연하게 생각하면 좀 네. 억울하네요. 누가 제 발로 감옥에 가고 싶겠어요. 근데 그걸 뭐 친구들은 그럼 걔가 가야지 누가 가? 뭐 이런 그런 얘기를 자기들이 계속 하더라고요. 그 이제 28에 정치를 시작하셨는데 이제 계속 낙선을 계속 하시다가 처음 그럼 국회 들어오신 게 20대 네, 20대 2016년 2016년에 어떻게 그때 이제 성공을 하신 건가요? 민주당의 그 현역 국회의원이 계셨는데 네. 그분하고 경선을 해서 이겼어요. 그리고 정말 16년 만에 어. 제가 16년 전에 도전했던 그곳에서 16년 동안 계속해서 그 계속해서? 지역 주민들을 만났던 그 서울 강북구 을 지역구 강북 네. 을. 뭐 옛날로 말하면 미아 1동부터 미아 9동, 권삼동. 지금은 이제 미아동, 송중동, 송천동, 삼양동, 삼각산동, 권삼동 이렇게 미아동이 있는. 그 지역에서 국회의원 당선이 됐고요. 저는 뭐 진짜 정치를 하는 면허증을 얻은 거죠. 그쵸.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더군다나 21대 총선에서는 그 지역의 이제 주민들께서 최고 득표율을 안겨주셔가지고 네. 그렇죠? 최고 득표율 재선 성공. 민주당이 그때 서울을 싹 쓸었잖아요. 네. 지난 21대 총선에서 네. 거기서 제일 많은 민주당 당선자 중에 제일 많은 득표를. 그러니까 20대는 면허증을 얻으신 거고 21대는 최고의 이제 정치인이다 하고 네. 뭐 지역 주민들께서 이제 딱 상장을 주신 거나 마찬가지시죠. 그렇죠. 뭐 국민들 보시기에 유치원 3법 했고 재벌개혁 경제민주화에 대해서 힘들어도 성과를 계속해서 냈고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좋게 평가하신 것 같고 또 당 내에서도 여당이지만 네. 청와대나 뭐 대통령 눈치 안 보고 우리가 잘못한 거 있으면 잘못했다고 얘기하고 네. 다르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건 다르게 얘기하고 하니까 이제 소신 있네. 네. 저런 친구를 지켜줘야지 하는 마음들이 좀 모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64.45%. 우와. 근데 우리 민주당의 뭐 계열의 정당이 받은 표보다 한 25%, 30% 많이 받은 거죠. 얘기 들어보니까 약간 유방 쪽에 지금 가까우신 거 맞습니다. 점점 가고 있죠? 가깝습니다, 유방 쪽에. 이제 다음 차트입니다. 용장과 덕장. 자, 누가 용장입니까? 항우 유방 중에. 이 두 사람의 또 대결이 펼쳐지게 네. 되는데 뭐 워낙 여러 가지 대결이 있긴 하지만 그중 첫 번째 대결이 네. 이 초나라를 세우고 이 두 사람이 이제 기존의 영토를 회복해야 되느냐를 네. 둘러싸고 경쟁을 벌이게 되는데 그때 이제 회양이라는 그 항우와 유방의 상관이 네. 관중 땅을 먼저 차지하는 사람에게 네. 관중 왕으로 임명하겠다. 이것이 또 굉장한 요충지거든요. 예. 근데 이제 항우에게는 거록성이라는 데를 들렀다가 함양에 가서 또 다른 일을 하고 가고 유방 너는 바로 관중으로 가라. 이렇게 편파적인 지시를 내린 좀 겁니다. 공평하진 않아요. 그러네. 그렇죠. 항우 같은 경우는 네. 사람이 너무 성급하고 좀 사납다. 네. 이런 평이 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기세를 좀 완화시킬 그런 완충작용이 필요하다고 아마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항우가 이제 부장으로 출전을 하거든요. 그 상관이 도무지 전쟁을 하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항우가 상관의 목을 치고 어머. 자기가 장군이 됩니다. 그리고 그 항우가 또 네. 결사항전의 의지를 불태우기 위해서 네. 그 이른바 배수의 진이라고 하잖아요. 이 병사들이 갖고 있는 솥을 다 깨라고 얘기해요. 우리 돌아가지 않는다. 우리 여기에서 딱 싸우고 승부 본다. 그래서 9번 싸우고 9번 다 이깁니다. 그리고 진나라 병사들이 워낙 그 기세가 대단하니까 네, 네. 항복을 합니다. 근데 그 포로의 숫자가 20만 명이 되는 거예요. 근데 보통 이제 어떻게 포로를 처리할까 고민을 하게 되는데 항우는 이 20만 병사가 만약 다른 마음을 먹고 반란을 일으킨다면 우리가 도저히 감당하지 못한다라고 해서 이 20만 명의 진나라 병사들을 전부 생매장합니다. 어머. 의원님, 네. 이 두 사람 용장과 덕장의 사람 다루는 법 그리고 그 위에 그 지존이 또 이 용장과 덕장을 다루는 법 이런 걸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대통령 선거를 나가기 네. 위해서 민주당 경선에 이제 도전했었습니다. 네. 그때 우리 문희상 전 국회의장께서 네. 박용진, 너는 내가 볼 때 다 갖췄어.
뭐 제 입으로 말하기 좀 죄송합니다만 넌 뭐 인물도 괜찮아, 말도 잘해, 키도 커, 그러니까 그 글도 쓸 줄 알고 넌 다 갖췄어.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리더십에 대한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정치인은 가장 낮은 리더십은 용장이야. 용기 있게 맹장의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게 가장 낮은 낮은 리더십이다. 거예요. 항우네. 그 다음 위가 지장이야. 지혜롭게 사람들을 만들어가는 거야. 그 다음 단계가 가장 높은 단계가 덕장이야. 덕으로 사람을 품어야 돼. 알았지?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한 말씀 더 붙이시더라고요. 이 셋을 다 이기는 게 운짱이야. 운이 좋아야 돼. 이렇게 치더라고요. 우리 박영진이 다 갖췄는데 운이 있는지는 모르겠다. 이러셨어요. 우리 문희상 국회의장님의 그 특유의 이런 유머와 명확한 지적이시거든요. 그렇죠. 근데 보자고요. 이들이 옹립한 초왕. 네. 초왕은 이 둘에게 한 사람은 빠른 길을 그렇죠. 주고 항우에게는 어려운 길을 주고 네. 지장인 거죠. 네. 근데 결국 이 그 초왕도 나중에 누구 손에 죽어요? 항우 손에, 항우 손에 네, 항우 손에 죽죠. 죽는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네네. 결국 덕장으로 함곡관을 먼저 관통하고 이른바 그 진나라의 항복을 받아내는 일은 네네. 그냥 어울렁 이렇게 갔던 물론 초왕에 의해서 이렇게 배려를 받기도 했지만 가는 곳마다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고 환대를 받고 불안한데 와가지고 누구를 해치질 않아요. 사람을 죽이질 않아. 저기 멀리서는 생매장 20만 명을 했다는데 그리고 항복하지 않는 성은 다 그냥 싹쓸이해서 모든 사람을 다 파묻어버리는 네네.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 유방이 가는 곳마다 고생 많으셨죠? 앞으로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이러면서 지나가니까 사람이 자꾸 모이고 이렇게 되죠. 근데 가자마자 그 땅에 도착해서 그 유방이 한 일은 아시다시피 진나라가 완전 법치국가잖아요. 그렇죠. 예. 법가들에 의한 나라잖아요. 예. 뭐 법이 너무 복잡한 거야. 딱 3가지 법으로 딱 정리해요. 살생하지 마라. 그리고 뭐 하지 마라. 그 다음에 뭐 해치지 않겠다. 물건 뺏지 않는다. 뭐 이런 정도예요. 그 다음에 그 세금을 막 면해준다. 뭐 이런 정도 한 3가지 정도로만 딱 얼마나 좋아해요. 정리를 하니까 사람들이 도성에. 너무 좋죠. 나중 일이 어찌되든 간에 그 3가지만 얘기하고 말아버리니까 그거 너무 행복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먼저 들어간 유방에게도 위기가 닥쳐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항우는 20만을 생매장하고 가는 곳마다 살생을 하니까 그 관중까지 가는 길은 점점점 멀어지고 지체가 되는 거고 유방 같은 경우에는 인심을 얻으면서 막 그렇게 가서 마치 여기서 이야기가 다 끝날 것 같지만 또 항우가 다시 한번 기승을 잡고 유방이 이제 겨우 목숨만 구해서 빠져나오는 인생의 아이러니가 이제 계속 펼쳐지는 거예요. 의원님이야말로 이제 정치인으로서 민심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민심이 정말 중요하다. 민심 덕분에 내가 이렇게 잘 됐다 하는 경험을 여러 번 하셨을 것 같은데. 그럼요. 아까 이제 뭐 선거 얘기도 했지만 재벌 저격수로 나셨을 때도 좀 그랬던 케이스 아닌가요?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삼성생명법을 관련해서요. 네. 동료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하고 다녀요. 요즘요. 그 중에 한 분이 되게 중요한 법이다. 그러시면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박용진 의원도 알겠지만 우리나라에서 제일 힘센 사람들은 바로 이 사람들이야. 일을 해나가다 보면 오히려 역습당해. 우리 같은 사람은 쥐도새도 모르게 여기 지워질 수도 있어. 네. 이렇게까지 얘기하더라고요. 드라마나 영화에서 보는 재벌의 힘 네. 그거보다 훨씬 크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까지 재벌 저격수, 뭐 재벌 개혁의 전도사, 경제 민주화의 역할을 해오는 그런 사람으로 해왔는데 아직까지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저는 뭐 우리 국민들이 지켜주시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요. 옳은 일 한다, 맞는 일을 한다라고 하시니까 할 수 있는 거라고 봐요. 네. 당장 손해보고 어렵고 힘든 일일 수 있어요. 그런데 국민들 믿고 뚜벅뚜벅 가면 국민 편에서 국민의 상식과 눈높이에서 이야기하고 행동하면 네네. 저는 국민들이 지켜주신다고 생각해요. 그 믿음이 얼마나 강했으면 대통령까지 딱 출마 결심은 그래서 하게 되신 건가요? 출마 결심도 사실은 그런 의미가 네. 있었어요. 유치원 3법을 하고 재벌개혁과 관련된 작은 이런 제도 하나를 고치는 게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오는지를 이제 보면서
근데 이걸 하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아니 금융실명법을 제대로 적용하자는데 왜 그렇게 반대가 많아? 왜? 재벌 총수의 돈과 관련된 일이니까 그래요. 아니 유치원에 우리 세금 갖다 쓰고 유치원의 투명한 운영을 좀 보장하는 법을 만들자는데 왜 그렇게 반대가 많아? 근데 이게 또 돈 있고 힘 있고 빽 있는 사람들끼리의 카르텔이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그 일들을 뛰어넘는데 가장 큰 힘, 가장 큰 영향력, 대통령이에요, 대한민국에서는. 그 일을 통해서 대한민국에 더 큰 변화를 만들어보자. 국민들의 삶을 변화시켜보자. 돈 없고 힘 없고 빽 없는 사람들도 의지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보자는 생각을 갖게 됐고요. 그래서 도전을 했는데 아직 제가 국민들의 그만한 어떤 신뢰를 갖고 있지는 못한 것 같아요. 더 쌓아야죠. 더 쌓고 더 국민들과 함께 가야죠. 쌓아가는 거니까. 네, 기억해 주십시오. 네. 권진영 씨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시죠. 밸런스 그럴까요? 게임으로 가죠. 네. 의원님이 대변인 생활을 너무 오래 하다 보니까 이 방송을 많이 하셔가지고 순발력과 이 말씀 너무 잘하시거든요. 네. 그래서 얼마나 순발력이 좋으신지 네. 다시 확인하는 시간을 좀 좋습니다.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편하게 물 드시고요. 네, 그냥 밸런스 게임인데 의원님 둘 중에 하나 골라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이유를 이런 얘기 설명해 못 주시면 들었는데. 됩니다. 여기 즉흥적으로 하는 그 거예요. 의원님이 지금 이렇게 말풍선으로 나 이상한 거예요? 이거 여기 없었는데. 점점점이 보이네요, 의원님. 네. 그냥 릴렉스하고 하시면 됩니다. 네. 첫 번째 질문 드릴게요. 둘 중 하나 선택하신다면 네. 삼선 의원 대 원외 당대표. 하나, 둘, 둘, 셋. 셋. 삼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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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이유를 간단하게 삼선 되고 당대표 하려고요. 좋습니다. 네. 이제 당대표 득점. 선거가 2024년 예. 22대 선거 직후니까 네네네네. 삼선하고 하면 되잖아요. 의원님 그렇게 계속 하시면 됩니다. 지금 아주 좋아요. 밸런스 게임 아주 좋습니다. 네. 너무 훌륭하십니다. 너무 좋습니다. 두 번째 질문 드릴게요. 5년 후 내가 바라는 모습은 할 말 다 하는 국회의원 대 할 말 다 못하는 대통령. 하나, 둘, 둘, 셋. 셋. 대통령. 할 말 다 못하는 못하는. 대통령. 대통령이 자기 하고 싶은 얘기 다 하고 삽니까? 이렇게 자기 하고 싶은 얘기 다 하고 자기 하고 싶은 얘기 다 하려고 했던 대통령들이 다 실패했던 거예요. 우문현답을 계속 야, 나오고 있어요. 그러네요. 저 조마조마하다. 다음으로 갑시다 또. 좋습니다. 좋습니다. 네, 귀에 쏙쏙 들어옵니다. 네, 쏙쏙 들어옵니다. 안명하네요. 세 번째 질문 드릴게요. 둘 중 하나가 될 수 있다면 100점 정치인 대 100점 아빠. 하나, 둘, 셋. 100점 정치인. 오, 아빠는 100점. 포기했어요. 우리 아들들이 이제 고2, 중3인데요. 이미 뭐, 지들은 좋은 아들 되길 다 거부하고, 자기들 갈 길 가고, 그러는데, 좋은 아빠 되기는 불가능한 것 같아요. 그래요? 너무 힘들어요. 아빠 자체로 좋아해줘야지 뭐 점수를 그렇죠. 이렇게 아빠한테 그렇죠. 뭐. 아빠는 그냥 누구나 다 100점이에요. 그럼요. 네. 그렇게 또 해석을 달아주시니까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권진영이 요청한다면 롤린 춤추기 대 희망의 노래 부르기. 하나, 둘, 셋. 근데 롤링 춤추기가 뭔지는 아세요? 예. 알고 계시네요? 그것 때문에 엄청 비난받았어요. 그래요? 안 되는 건 하지 마라. 진짜 지금 생각해도 살살리는. 그 노래를 하라면 노래를 할 수 있어요. 네, 네. 제가 그 노래를 하는 걸 좋아하니까. 근데 듣기는 싫어하실 거예요. 한 소절 어떻게 부탁드려도 될까요? 뭐 어렵지 않으니까. 네. 오, 예. 예. 너의 빈잔의 술을 따라라. 너의 마음의 문을 열어라. 이렇게 하는 노래예요. 아유, 너무 잘하셨습니다. 술 먹고 사는 이제 노래. 이게 저하고 나중에 술 한잔해요. 술자리에서 다 불러드리고. 네, 우리 의원님의 이렇게 매력 있고 솔직한 모습을 네.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세계의 라이벌 항우 대 유방, 제 금수저 대 흑수저, 용장 대 덕장이었어요. 그럼 뭐 하나가 남았을까? 하여 대 여하. 와, 이거는 무슨 뜻일까요? 하여 대 여하. 이게 같은 한자어잖아요. 네. 근데 순서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예. 뜻이 완전히 달라지는데요. 예.
이 하여 같은 경우는 답은 이미 정해져 있어. 너는 그냥 내가 하라는 대로만 하면 돼. 답정너. 하여고요. 여하는 당신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라고 묻는 것이 묻는 여하입니다. 게 여하예요. 네. 그러니까 하여는 항우가 취했던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항우가 자신의 가장 중요한 책사인 범증의 말도 제대로 듣질 않았잖아요. 결국 항우가 몰락하게 된 가장 큰 원인은 자기에 대한 자만. 내가 제일 똑똑하니까 너희들은 나만 믿고 따라하라 라고 네네. 하는. 하지만 유방 같은 경우는 나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를 채워주십시오 라고 해서 그 주변에 정말 수많은 인재들이 모여듭니다. 뭐 장량, 한신, 소화 같은 당대의 어마어마한 인물들이 유방을 또 보조해줬기 때문에 이런 하여와 여하의 차이라고 하는 것, 그것이 결국 상대방에게 나의 의견을 강요하느냐 아니면 상대방의 의견을 듣느냐, 이 차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군요. 하여와 여하의 차이다. 의원님은 사실 계파가 없는 정치인으로 유명해요. 근데 사실 정치인이 뭔가 계파가 있어야, 세력이 있어야 좀 힘을 갖는다. 뭐 이렇게 하니까 사실 할 말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막 할 말 다 하시면 계파가 없어서 어떻게 독야청청 하고 계신 거 아닌지. 그게 소신 있는 정치를 펼쳐나가는 데는 최대 강점인데 네. 또 더 큰 정치를 하는 데 있어서는 걸림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 2번의 큰 선거를 치러봤잖아요. 네네. 당내에서. 네네. 대통령 후보 당내 경선, 네. 예비 경선을 치러봤고 또 당대표 경선을 또 치러봤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박용진이 같이 하는 어떤 뭐 많은 그룹이나 네. 계파나 네. 어떤 조직이 없는 것이 큰 단점이라고 하는 건 뭐 확인된 거예요. 네. 계파 뭐 혹은 그룹, 지원 조직 이런 거를 만들어내고 함께하는 동지들을 만들어내는 과정은 박용진이라고 하는 정치인에게는 가장 중요한 일인데요. 항우가 보여줬던 그야말로 결단의 리더십, 네. 항우, 네. 말씀드리는 파부 침주 아니에요. 제가 가지고 있었던 거 버려요. 소중한 걸 버려야 되겠죠. 그렇지 않으면 얻지를 못하니까. 그래서 솥단지, 네. 밥 해먹을 솥단지, 예. 그리고 나를 여기까지 데려다 준 배, 이걸 버려야 갈 수 있다고 그런다면 박용진도 변해야죠.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다고 네. 뭐 소신을 버리는 게 아니라 예, 예. 스타일을 바꾸고 또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를 하고 일의 우선순위를 다르게 정하는 건 네. 제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변화할 각오가 되어 있고 제가 달라져야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의원님이 소신 있는 정치인이라 그래서 뭐 깐깐하거나 절대 나 요거 아니면 안 돼 이런 스타일이 아니세요. 제가 건들 거라니까요. 딱 항우시네. 네. 네. 근데 의원님 너무 웃기세요. 그냥 되게 유머러스한 게 느껴져서. 그리고 저는 말씀도 되게 시원시원. 희극인실에서 뵀었나? 이런 생각 순간 했습니다, 의원님. 제가 진짜로 말씀드렸잖아요. 웃음도 많고 네. 허점도 많고. 의원님 정치인으로서 가슴에 새기고 있는 좌우명 어떤 겁니까? 제 방에도 그게 걸려 있고 네. 저희 집에도 걸려 있는 글씨가 있어요. 역사 없는 지혜는 장깨로 흐르고 민심 없는 정치는 술수로 흐른다예요. 소설 임꺽정 기억하세요? 홍명희의 임꺽정? 88년도에 예. 그 해금이 됐어요. 이분이 월북한 소설가라서 해금이 돼서 그때 이 책이 나왔는데 네. 사계절 출판사에서 나왔어요. 근데 지하철을 타고 이렇게 가는데 벽초 홍명희의 임꺽정 소설의 광고 문구가 뭐냐? 역사 없는 지혜는 잔깨로 흐르고 민심 없는 정치는 술수로 흐른다요. 와, 저 괜찮은 문구다. 그 생각을 하고 그걸 그때 기억하고 있었어요. 총학생회장 선거 나갈 때 그래서 총학생회 선거 정책자료집에 제목이 역사와 민심이에요. 진짜요? 거창하죠. 총학생 회장이 대선을 준비하셨네요. 역사와 민심이에요. 네. 그러다가 나중에 제가 사실 당대표 선거 이번 처음 도전이 아니었어요. 2012년 민주당의 당원이 되고 나서 바로 도전했어요. 진짜요? 그때 한명숙, 박지원, 박영선, 우와. 김부겸, 이인영 이런 분들하고 같이 저는 국회의원도 아닌데 컷오프를 통과해서 우와. 같이 전국을 다니면서
야, 당대표 선거를 그 치른 적이 젊은 있어요. 피가. 네, 그때는 이제 나이 막 41살, 2살 이럴 때였는데. 근데 그때 궁금하더라고. 이 역사 없는 지혜는 잔깨를 흐르고 민심 없는 정치는 술술 흐른다가 도대체 어디서 온 문구지? 예. 제가 임꺽정을 다 읽어봤는데 그런 문구가 없었거든요. 그 사계절 출판사에 전화를 했어요. 예, 뭐라고 그러시느냐. 돌아가신 우리 사장님이 광고 카피로 뽑은 거래, 그냥. 아무 그거 없이. 진짜요? 그분도 대단하신 거죠. 그러네요. 그래서 그 문구를 정치인이 이 문구를 쓰고 있는 사람은 저밖에 없어요. 근데 정말 괜찮은 문구 아닙니까? 그럼요. 지금도 그렇잖아요. 우리 네. 정치인들이 당장 이익을 얻으려고 잔깨 부리고 술수 부리면 네. 그 국민들이 따라갑니까? 맞습니다. 역사와 민심 앞에서 잔깨와 술수 부리려고 하는 정치 멀리 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렇게 살겠습니다. 네. 저는 이 정치인 박용진의 네. 최종 목표, 물론 저는 알고 있을 것 같은데 그래요. 뭔가? 대통령 그래도 한 번 더 듣고 싶더라고요. 최종 목표는 무엇인지. 예, 저 되게 솔직한 정치인이라서 네. 뭐 숨기고 빼고 그렇게는 못해요. 예. 마음에 결심을 했으면 국민들께서 검증하실 수 있는 시간 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네. 그래서 지난번에 실패했지만 대통령으로 세상을 바꾸는 정치, 국민의 삶을 더 낫게 만드는 정치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자격을 좀 득하고 싶고요. 네. 대통령을 우리나라에서는 그 자격의 가장 최고 책임자이니까 그렇게 해보고 싶고요. 그래서 그에 걸맞는 실력과 자격을 얻기 위해서 계속해서 갈고 닦겠습니다. 우리 권진영 씨 네. 오늘 의원님 만난 소감 어떠세요? 우리 의원님 옆에서 뵈니까 자꾸 이렇게 개그를 짜게 되는 것 같아요. 의원님께서 이제 대통령이 꿈이라고 하시니까 네네네. 저희 개그맨 입장에서는 네. 대통령 되면 그러면 나 뭐 시켜줄래? 뭐 이런 저희 개그가 있었거든요. 네. 뭐 시켜줄 거야? 이러면 짜장면 막 이런. 아, 그게 자꾸 생각이 네, 나요. 의원님께서 대통령이 되실 때 저 꼭 짜장면 한 그릇 시켜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것도 있고요. 네. 짜장면 제가 여러 그릇 시켜드릴게요. 근데 미국의 대통령이 네, 백악관 출입 기자들 네. 전체를 모셔놓고 네. 만찬을 해요. 오. 근데 그 평상시에는 서로 막 물고 뜯고 싸우는 관계인데 네. 그날만큼은 대통령이 연역을 베풀고 같이 이렇게 하고 대통령은 그날 자기를 좀 확대하는 개그를 해요. 그날. 자학 개그? 네, 자학 개그를 해요. 자학 개그. 네, 그러고 그날 막 이렇게 연설을 완전히 코미디 연설을 해요. 그런 문화가 있군요. 그런 유머러스한 일을 해요. 네. 근데 그때 꼭 등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코미디언. 코미디언. 이거 딱 네, 등장을 네, 해서 네, 네. 같이 그 보조를 맞춰주고 대통령을 완전히 묵사발을 만들었어요. 그때 알겠습니다. 권진 씨 준비하세요. 예, 예. 그럼 저희 이제 코미디언들 준비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많이 준비하시니까 상처받아요 또. 밤새 고민당할 수는 없어요. 의원님 일단 한 표는 획득. 획득했네요. 네. 네. 네, 잘 부탁드립니다. 야, 허위평론가 이 책 한 줄 평 가능하겠습니까? 네. 초안지의 전투는 오늘날도 계속되고 있다. 네, 이렇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장기에 이 초와 한이 결국 이 초안지에서 비롯된 거잖아요. 네. 많은 분들이 장기도 두고 계시고 저는 또 이런 책을 통해서 많은 또 경륜을 얻으시는 분들이 분명 계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이렇게 한 줄평 해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시청자분들께 오늘 뭐 좀 나오셔서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그 초안지의 거의 마지막 부분에 이제 나오는 게 권토중래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유방이 스스로를 평가하면서 폐현이라고 하는 자기 고향 땅에 가서 노인들을 모셔놓고 자기 옛날을 돌아보면서 내가 얼마나 한미한 사람이었냐, 권토중래 해왔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모두에게 권토중래의 기회, 길 다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서 우리 국민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들 모두의 꿈을 다 이루시길 바라겠고요. 네. 저한테도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박용진 의원님 덕장이시구나라는 걸 한번 느꼈는데 정말 앞으로 민심 많이 얻으셔서 운짱까지 가는 거 저희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국회도서관과 함께 다양한 책을 소개해드리는 오늘 모익지의 홍재경입니다. 오늘은 각계 전문가의 도서 리뷰를 만나보는 코너 금주의 서평과 최근 화제가 되고 있는 책도 놓치지 않고 준비했는데요. 먼저 주목받고 있는 문학 분야 도서부터 만나러 가보실까요?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책은 최소한의 이웃입니다. 우리는 이웃과 화해할 수 있을까요? 내가 타인에게 바라는 이웃의 모습으로 그들에게 먼저 다가갈 수 있을까요? 작가는 이웃을 향한 분노와 불신을 거두고 나 또한 최소한의 이웃이 될 수 있는 길을 모색하기 위해 책을 펴냈다고 합니다. 또 아픈 사람의 상처를 지나치지 않고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우리 공동체를 지탱하는 힘이며 이웃의 자격이라고 말하는데요. 내가 이해받고 싶은 만큼 남을 이해하는 태도로 더불어 세상을 살아가야 한다 말하는 허지웅 작가의 최소한의 이웃입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모두 다른 세계에 산다를 소개합니다. 만 6세까지 말을 하지 못했고 초등학교에 입학할 지적 능력이 없다는 판정을 받기도 했던 저자는 지금껏 아무에게도 보여주지 않았던 자폐인의 내면 세계와 자폐인이 세상을 바라보는 흥미로운 관점을 책 속에서 유머러스하게 풀어냅니다. 그는 사회적 능력에 조금 서툴고 전화벨이 울리면 공황장애 비슷한 것을 경험하지만 모든 사람이 살아가는 세상은 모두 독특하고 살만하다라고 말합니다. 쇼바네크가 기록한 재치와 우아함, 용기, 유머가 가득 담긴 특별한 모험담이 궁금하시다면 자폐인이 보는 세상은 어떻게 다른가? 우리는 모두 다른 세계에 산다를 읽어보시는 건 어떨까요? 세 번째로 역사소설 하얼빈을 소개합니다. 나는 안중근의 대의보다도 칠탄 7발과 여비 100루블을 지니고 블라디보스토크에서 하얼빈으로 향하는 그의 가난과 청춘과 그의 살아있는 몸에 관하여 말하려 했다. 작가 김훈의 말입니다. 작가는 1909년 10월 26일 안중근이 이토를 저격한 순간과 그 전후의 짧은 나날에 초점을 맞추어 안중근과 이토가 각각 하얼빈으로 향하는 행로를 따라 이야기를 풀어나갑니다. 구한말 쇠약해져가는 조국을 바라보기만 할 수 없었던 청년들의 들끓는 결기와 세상의 흐름에 맨몸으로 부딪힌 민중들이 공허하게 쓰러지던 어두운 시대상, 적의 법정에서 스스로의 직업을 포수로, 무직으로 소개한 짧고 강렬한 생애를 산 안중근 의사의 마지막 7일, 역사소설 하얼빈입니다. 다음은 독서의 길잡이가 되어줄 전문가의 책 리뷰를 만나보는 시간, 금주의 서평입니다. 이번 주에는 어떤 서평이 준비되어 있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첫 번째 서평책은 이동과 자유입니다. 책은 정치적 현상으로 이동의 문제를 바라보고 이동성과 부동성의 역할에 대해 말하며 자유, 안보, 폭력의 개념이 어떻게 형성되고 정당화되는지 이야기합니다. 서평자 박동천 전북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자유란 기본적으로 몸의 움직임 및 이동과 관련되고 동시에 항상 한계를 내포한다라고 서평합니다. 또 책 속에 나온 팔레스타인 점령 지역에서의 이동의 자유에 대해 말하며 몸, 움직임, 그리고 이동에 주목하게 되면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람들이 어떤 상황에서 어떤 제약을 겪는 대가로 어떤 자유를 얼마나 누리고 있는지를 볼 수 있게 된다라고 서평을 마무리합니다. 자유주의적 통치와 모빌리티의 개보학, 이동과 자유입니다. 마지막으로 밀레니얼 사회주의 선언을 소개합니다. 1988년생, 학자금 대출이 15만 달러였던 26살 대학원생이 사회주의자가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미국 밀레니얼 세대들이 사회주의를 선택한 이유와 그들이 말하는 사회주의는 무엇일까요? 서평자 곽송현 서강대학교 현대정치연구소 책임연구원은 저자의 설득은 가치 체계로서의 사회주의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벗기는 과정에서부터 시작된다. 그가 제시하는 사회주의자의 당면 과제는 끔찍한 사고로 급박하게 구급차를 불러도 비용 걱정하지 않는 의료보험, 해고의 위협 없이 출산 휴가를 쓸 수 있는 직장,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천문학적인 빚더미에서 출발해야 하는 사회생활의 탈출에 필요한 구명조끼 같은 것들이다 라고 서평합니다. 역사상 가장 똑똑하고 가난한 세대의 좌회전, 밀레니얼 사회주의 선언입니다. 오늘도 국회도서관 추천도서로 즐거운 독서 시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책 내용은 국회도서관 홈페이지에서, 다시 보기는 국회 방송 홈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 새로운 책과 함께 여러분을 찾아뵐게요.